1930년 23살의 청년 윤봉길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중국으로 향한다. (2년) 후 중국 상해. 상해 사변 승리와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일본군의 행사장에 나타난 윤봉. 삼엄한 일본군의 경비를 돌파하고 단상을 향해 물통 폭탄을 던진다. 폭탄은 단상의 명중. 일본군 최고 수뇌부 7명이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는다. (1932년 4월 29일) 대한독립운동의 물길을 바꾼 윤봉길의 결정적 하루를 추적한다. 중국 상해. 윤봉길의 의거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다. 중국 공산당 혁명 1세대인 맹구어. 有点像，你看。 처음 만나는 윤봉길의 친조카가 윤봉길을 닮았다고 기뻐한다. 你看他很像，像，很像，他的脸很像。非常高兴能够接到尹文杰同志的亲手。 그는 윤봉길이 던진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 听到一点，离得不远。第二天开始不知道这个爆炸什么原因，后来第二天报纸一看以后，大家非常高兴。但是我当时不准中国人到里面去。 일본은 1932년 상해 사변을 일으켜 상해를 침략한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일본군에 중국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일본의 승리를 기념하는 식장에서 폭탄을 투척한 의거는 중국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看到报纸上登了尹文杰烈士这个炸死了日本军国主义的国家白菜大将等等，大家都高兴得不得了。当时中国都称尹文杰是烈士。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 이곳에 전시된 셔츠 한 발, 핏자국이 선명하다. 윤봉길의 폭탄에 맞아 죽은 시라카와 육군 대장이 입고 있던 옷이다. 피 묻은 옷을 야스쿠니에 전시할 정도로 시라카와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일본 육군의 신으로까지 호칭됐던 사람이고 만주 침략 군인 관동군 사령관을 지냈고 이제 나아가서 일본 육군 대신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상해 사변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퇴역했던 요 시라카와를 파견군 사령관으로 파견을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라카와의 죽음에 대해서 일본 조야에서 아주 뭐 큰 충격에 빠졌고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는 일본 외무성 문서에는 윤봉길의 의거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당시의 행사장 배치도, 윤봉길이 사용한 도시락 폭탄과 물통 폭탄을 자세히 그려놓았다. 윤봉길이 4월 29일 마지막으로 묵었던 숙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동방공우 30호. 상해에서 동방공우의 위치를 확인하기로 했다. 동방공우는 프랑스 조계지였던 황피남로에 있다. 도심 재개발로 동방공우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1930년대에는 이것이 패능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윤 의사가 의거 2일 전 이틀간 머물렀던 동방공우라는 여관이 있던 거리입니다. 지금은 시가지가 많이 변해서 그 흔적을 찾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시 숙박부를 보면 윤봉길은 이남산이라는 가명으로 투숙했다. (4월 29일) 아침 6시경 윤봉길은 동방공우를 나온다. 윤봉길은 폭탄을 받기 위해 김구가 있는 집으로 떠난다. 그가 향한 곳은 동방공우에서 가까운 활용로. 활용로의 원창리 13호. 윤봉길이 동방공우를 떠나 찾아온 집이다. 문을 열자 작은 원룸 형태의 방이 나온다. 건물은 원룸이 여러 개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这年代是很久了哎， 30年代那个有，30年有， 30年代不罢了，已经80年代也有了，也有80年代应该有， 那这里面的结构还是原来的吗？是原来。 여기 거는 김구는 이 건물에서 윤봉길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6시 30분경) 윤봉길은 김구와 마지막으로 아침밥을 같이 먹는다. 밥을 먹은 윤봉길은 의거에 사용할 도시락 폭탄과 물통 폭탄을 받는다. 왜 폭탄을 도시락과 물통 모양으로 위장했을까? 일본군 행사장에 도시락과 물통을 지참하라는 기사를 보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관람객들은 도시락과 물통을 지참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점을 설치 않기 때문에 도시락과 물통을 지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탄도 도시락과 물통으로 위장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상해 모처에 모인 조선인들이 있었다. 독립운동가 정화암과 백정기였다.
이들은 이미 천진에서 일본 선박과 영사관 폭발을 시도했던 거물 독립운동가였다. 천진 지역에서 이혜영 선생이 이제 주도했던 이제 그 제만 조선 무정부주의 동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일본 군함을 습격을 하고 천진 영사관을 공격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정화암과 백정기도, 윤봉길과 같은 날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할 계획으로 모인 것이었다. 이제 정화암, 백정기 이제 이런 분들이 남아 한인연맹의 소속인데 이분들이 4월 29일 날 천장절 행사에 이제 들어가서 홍구공원에 들어가서 거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거사를 위해 떠나기 직전 윤봉길은 자신의 비싼 시계는 앞으로 1시간이 지나면 필요가 없다며 김구의 낡은 시계와 바꾼다. 김구와 헤어진 윤봉길은 택시를 타고 홍구공원으로 향한다. 홍구공원으로 가려면 황포강을 건너 상해시의 북쪽으로 가야 한다. 윤봉길은 오전 7시 50분경 홍구공원에 도착한다. 홍구공원은 지금은 중국의 문호 노신을 기념하는 노신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공원에 도착한 윤봉길은 정문으로 향한다. 윤봉길이 도착한 시간, 공원 수인은 중국인이었다. 중국인 수인은 윤봉길을 입장시키지 않는다. 행사장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필요했지만 윤봉길은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윤의사는 입장권이 없었습니다. 윤의사가 이곳에 홍구 정문 앞에 도착해 보니 한쪽에는 그 일본인 그 문지기가 있고 그 옆에는 그 중국인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윤의사는 그 중국인 문지기 쪽으로 서서히 다가갔는데 중국인 문지기가 입장권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농지. 백정기와 정화암도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상태. 입장권을 구하러 간 중국인 동료 왕아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끝내 입장권을 구하러 간 동료는 오지 않았고 이들의 거사는 무산됐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윤봉길이 쓴 자서 양력에는 당시 홍구공원 답사를 마치고 쓴 시가 남아있다. 4월 29일에 방포일성, 거사를 예고한 시다. 백범일지에 따르면 윤봉길은 거사 전에 이미 홍구공원을 답사해 행사장 위치를 확인한 상태였다. 윤봉길은 답사 도중 우연히 현장에 나온 시라카와와 마주쳤다. 일본 사람들이 그 준비하는 거를 그 봤죠. 거기 가서 그 시라카와가 쓰는 자리는 어디고 시게마스가 쓰는 저기 쓰는 자리가 어디고 그걸 다 확인하고 또 어디쯤에서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 걸 다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답사한 것 같아. 윤봉길은 이른 아침 공원 수위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유창한 일본어로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수위를 압박하고 결국 입장권 없이 행사장에 들어가는 데 성공한다. 지금은 홍구공원 어디에서도 당시 의거의 흔적을 찾기 힘들다. 다 초청했는데 천장들을 참 윤봉길은 어디서 폭탄을 던졌을까? 홍구공원 분들과 홍구구 원주민들과 그다음에 학자들 그때 당시에 이 사진 종합하여 우리가 결론 내리는 건 그때 당시에 터지는 여기 무대 회의 장소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바로 그래서 앞에는 일본 놈이 군대들이죠. 뒤에는 일본 그때 거주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세워지고 나무가 무성하지만 과거엔 공터였다. 이곳에 행사용 단상이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일본군 최고 수뇌부가 단상에 올라가서 행사를 관람했다. 시라카와 총사령관, 우에다 육군 중장, 노무라 해군 중장, 시게미스 주중 공사 등 7명의 요인이 올라갔다. 시라카와의 전개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당시 차 번호판을 5개 사용하며 이동할 정도로 보안에 철저했다는 것이다. 상해 거주 일본인 만여 명이 구경 나왔고 윤봉길은 일본 군중 사이에 섞여 기회를 노렸다.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서 일본군 수뇌부를 죽일 기회를 잡은 것이다. 행사를 위해 상해를 침략한 일본 육군과 해군 만여 명이 홍구공원에 도열했고 일본군 앞 단상에 수뇌부가 서 있었다. 일본 거주민 만여 명은 단상 뒤에 모여 있었다. 2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상해 한복판에서 승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일본군들이 앞으로 시위하기 시작할 적에는 일본군들이 여기 무대 앞에서 지나갑니다. 실제 행사를 촬영한 필름을 보면 당시 홍구공원에 집결한 엄청난 규모의 일본군을 확인할 수 있다. 관병식 행사는 9시부터 11시 20분까지 이어졌다. 상해를 실질적으로 점령한 일본군이 상해 한복판에서 벌이는 엄청난 규모의 무력 시위. 그 한복판에서 윤봉길은 결정적 기회를 노린다. 충남 예산의 윤봉길 기념관. 윤봉길은 원래 전통 한화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다. 윤봉길이 직접 쓴 농민 교육용 교재 농민독본. 독립을 위해서는 농민이 부강해져야 하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농촌 계몽 운동을 펼쳤던 윤봉길은 왜 몇 년 후 무장투쟁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을까?
1929년도 이후에 학생운동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제 노동운동 이런 거 농촌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일본의 일제에 아주 심한 탄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한인을 타살하고 죽이는 이런 그 사태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1929년도 이후에 윤희사께서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계몽운동을 벗어나서 혁명의 길로, 혁명가의 길로 나서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무장투쟁을 결심한 윤봉길은 중국으로 떠난다. 가족에게조차 결심을 알리지 않고 고향을 등잔다. 안주와 청도를 거친 윤봉길은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향하고 곧 김구를 만난다. 상해 뒷골목. 아직도 1930년대 모습 그대로다. 시장 골목 안에 오래된 집. 이 집에 안중근의 친동생 안공근이 살았다. 김구가 만든 한인 애국단에 가입한 윤봉길은 이곳에서 의거를 앞두고 선서식을 거행한다. 일본 천황 암살을 시도했던 이봉창도 이 집에서 사진을 찍고 의거를 감행했다. 이 집에서 그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거사 선서식을 한 장소이고 실질적으로 한인애국단 본부라고 말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거 2일 전 27일 아침에 김구 선생과 함께 태극기 앞에서 사진 3매를 촬영했습니다. 의거 이틀 전 윤봉길은 김구와 태극기 앞에서 의거를 맹세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오른손에 권총을, 왼손에는 폭탄을 들었다. 윤봉길 의사는 처음부터 상해행을 그리고 임시정부를 목표로 해서 갔던 것 같고 실제로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백범 선생을 만난 자리에서 폭탄을 달라고 할 정도로 했으니까 출발할 때부터 임시정부를 목표로 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부 관병식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 행사가 열렸다. 윤봉길은 일본 거류민 속에 숨어 폭탄을 던질 순간을 계속 노리고 있었다. (2010년) 상해 엑스포가 열렸던 자리. 이곳은 1930년대 중국군 조선소와 병기창 자리였다. 이곳에서 윤봉길의 폭탄이 제조됐다. 이곳은 강남조선소 자리입니다. 이 부근 전체가 강남조선소 자리였고 이곳 어디엔가 그 상해 병기창이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병기창에 부탁을 해갖고 이곳에 근무하던 왕백수라는 기술자가 폭탄을 그 당시 한 20여 개 만들었습니다. 윤 의사는 그중 폭탄 2개를 사용해서 거사했습니다. 중국군 병기창에서 일하던 김홍일 장군과 중국인 왕백수가 폭탄을 만들고 복단대학 화학과주임 임계용은 폭탄의 폭발력을 높였다. 폭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도면화를 시킨 다음에 역설계를 시켜서 제작한 이것이 수통형 폭탄의 모형입니다. 수통을 반으로 절개를 해서 안에를 보시면은 이런 구조의 폭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수통 안에 넣으면은 수통형 폭탄이 되는 것이고, 도시락으로 위장을 하면 도시락 폭탄이 되겠습니다. 내부 폭탄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주철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안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화약을 녹여서 충전을 시킨 다음에 앞쪽에 기폭 장치를 장착한 그런 폭탄이 되겠습니다. 주철 덩어리 안에 기폭 장치와 폭약을 넣어 도시락과 물통으로 위장했다. 도시락 폭탄의 무게는 3.5kg. 도화선을 당기면 기폭 장치가 폭약을 점화시키고 폭탄이 터지면서 치명적인 파편이 사방에 발사된다. 근데 현대식 수류탄의 살상 반경이 한 5m 정도, 면적으로 따지면 7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면적을 이제 파괴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폭탄의 경우에는 수류탄보다도 화약량은 2배 이상, 그리고 추철량은 5배 내지 6배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상 위에만 떨어지면 폭탄 파편은 일본군 수뇌부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었다. 윤봉길은 단상 뒤쪽에서 계속 기회를 노린다. 윤봉길 앞에는 총을 든 경비병이 있었고, 단상 앞에는 말을 탄 기마대가 이중으로 삼엄하게 경계했다. 무거운 폭탄을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경비선을 뚫고 단상 앞까지 돌진해야만 하는 상황. 이부 천장절 행사에서 일본군과 수뇌부가 기미가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천황 생일 축하 행사의 정점. 윤봉길은 이때 역사적인 결단을 내린다. 기미가요를 부를 때 폭탄을 던지기로 한 것이다. 도시락 폭탄을 땅에 내려놓고 물통 폭탄을 던질 준비를 한다. 도시락 폭탄은 좀 무게가 무겁고 물통형 폭탄은 이렇게 어른 손바닥만치 작습니다. 그리고 또 끈이 달려 있습니다. 끈이 달려서 던지기가 용이했을 것입니다. 윤봉길은 결정적 기회를 포착했다. 행사 스피커에 잡음이 생기며 경비에 빈틈이 생긴다. 11시 한 40분경 스피커가 삐삐 소리가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그 스피커 쪽으로 몰렸을 때 스피커 잡음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순간, 오전 11시 40분경 윤봉길은 일본군을 제치고 단상 앞으로 돌진한다.
폭탄은 단상에 명중한다. 현장을 촬영한 필름 영상을 보면 폭탄이 터지고 난 후에 엄청난 혼란 상황이 보인다. 폭탄이 터진 단상은 깊이 패였다. 일본군의 삼엄한 경비를 뚫은 뜻밖의 공격. 단상 위에 서 있던 일본군 요인 7명은 모두 폭탄에 피격된다. 이 중 2명은 사망한다. 무수한 폭탄 파편들은 7명의 온몸을 파고들고 관통하며 치명상을 입힌다. 시라카와는 온몸에 파편을 맞고 며칠 후 죽는다. 상해를 침범한 일본 해군과 공군의 지도부는 치명상을 입었다. 일본의 침략 외교를 주도했던 시게미스 공사와 무라이 총영사도 폭탄 세례를 피하지 못했다. 일본이 패전하고 항복문서에 사인하는 날, 일본 외무대신이 다리를 절며 나타난다. 홍구 공원에서 폭탄을 맞은 시게미스였다. 다리에 폭탄을 맞은 그는 후일 외무대신이 되어 천황 대신 항복문서에 사인했다. 그 사람 이상으로 일본의 외교를, 침략 외교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45년에 그저 일본에 항복할 적에 일본의 외무대신을 고정 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사람은 침략 외교의 그 수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도시락 폭탄을 잡기 위해 돌아서던 윤봉길은 일본군에 잡힌다. 충남 예산의 윤봉길 기념관에는 윤봉길이 의거순간 지니고 있던 유품이 전시되고 있다. 김구에게 받은 시계. 의거순간 지니고 있던 손수건에는 피가 묻어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윤봉길은 바로 상해 일본군 헌병대로 끌려간. 일본군 헌병대 건물은 홍구공원 바로 앞에 있다. 건물 안쪽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둔하고 있다. 윤봉길은 체포된 직후부터 일본군의 집중적인 심문을 받는다. 누구의 지시로 폭탄을 던졌는지, 의거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 했는지를 캐물었다. 일본 장교 몇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독립한다는 건 나도 안다 말이지. 한국 사람이 살아있고 한국 사람이 독립한다고 그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모신 일을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말이지.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또 이게 이 하나의 독립운동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정 독립되는 건 아니지만 목숨을 걸어서 한다고 그래.
일본군 최고 수뇌부를 죽인 의거는 세계를 흔들었다. 일본 신문뿐만 아니라 중국 신문과 세계 유력한 신문이 윤봉길의 의거를 대서특필했다. 这个尹奉吉医师他成功的实现了这个暗杀，这个通过这个红谷公园事件炸死了这个日本的一个侵华日军的一个总司令，一个大将啊，白川大将，这是轰动世界的。那么也就把这个义力斗争啊推到了它的顶峰。 의거를 주도한 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윤봉길은 뜻밖의 이름을 댔다. 상해 한인 거류민 단장이었던 춘산 이유필이다. 이유필이라고 하는 인명을 댔는데 그것은 백범 선생의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지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유필을 잡기 위해 일본군이 총출동했다. 그 과정에서 안창호가 이유 없이 체포됐다. 사건과는 무관한 한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가 진행됐다. 무고한 한인들의 피해가 계속되자 김군은 중국 신문사에 자신이 의거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투고한다. 상해 허름한 주택가, 좁은 골목 안 작은 2층집. 임시정부의 첫 번째 청사였다. 임시정부와 김군은 윤봉길 사건으로 기약 없는 도피의 길로 나선다. 임시정부는 이후 일본의 추적을 피해 중국을 유람한다. 임시정부 요원들은 일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이곳에서 숨어 지냈다. 고난한 도피길이었지만 이것은 영광의 길이기도 했다. 대내외적으로 임시정부의 위상이 올라간 것이다. 저간 한국 사람이면 방을 세를 안 주고 밥을 선돈받던 주점에 음식점에서까지 윤봉길 의사 사건 이후에는 얼마든지 외상 줬습니다. 지내가는 사람에게도 중국 사람. 어떤 이는 임시정부가 이제 피난을 가니까 임시정부가 쇠퇴의 길로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그 의거로 인해서 비록 상해에서 존재할 수는 없었지만은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됐고 실제로 임시정부가 되살아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그러한 점에서 백범 선생의 한인 애국단의 활동의 목표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봉길의 조카 유윤주 씨는 소중하게 간직해온 액자 하나를 공개했다. 장렬천추 기념 윤봉길 의사. 이 부분이 장중정 장렬천추. 중국 국민당 장개석의 친필이다. 윤봉길의 의거에 깊은 감명을 받은 중국의 장개석이 윤봉길을 기념해 후손에게 써준 것이다. 해방 후 장개석은 윤봉길의 동생과 아들을 대만으로 초청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민간인 자격으로 갔지만 그 장개석 총통이 평소 그 1932년 일본군들이 중국을 침공한 그 원수를 갚은 데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국빈 대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장개석은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중국 군관학교에 한국인을 받아들여 장교 훈련을 시켰다. 이는 후일 임정사나 한국 광복군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윤의사의 의거 소식을 듣고서 중국군 30만 대군이 이루지 못한 것을 한국인 한 청년이 이뤄냈더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개석 정부에서는 임시정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그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중국의 이제 무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특별히 설치를 해서 한국인 청년들을 많이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독립전쟁의 지도자로 나서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한국 광복군이라든가 이런 그 조선의용군이라든가 이런 그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후 처리를 논의하는 카이로 회담에서도 장개석은 조선의 독립을 주장했다. 홍구공원 호숫가의 건물 한 채.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윤봉길의 호 매헌을 따 주변에 매화나무를 심었다. 제가 그 처음 이 사진을 보는 건 한국 정부의 돈이 아닌 상해시 자체 예산을 들여 기념관을 세웠다. 기념관 안에는 윤의사의 사진과 폭탄 모형이 전시되고 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하는 하실 때 히라가와 대장을 죽였죠. 히라가와 대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 놈이 여기서 기린탑을 세웠어요. 이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 그래서 1945년 우리가 공동으로 승리를 마정한 다음에 응당히 상해 시민들은 이 탑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윤봉길 의사를 기념하는 정사를 세우는 것은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민간인인 윤봉길을 군사재판에 회부했고 체포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5월 25일에 급하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의거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5월 25일 날 사형 선고가 상해 박연군 사령부 군법회의에서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것은 그 다음 날 시라카와가 죽는데 이것으로 봐서 시라카와의 죽음에 임박해서 사형 선고를 갑자기 내린 거로 보여집니다. 일본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 시. 일본군이 윤봉길을 처형하고 매장했던 곳이다. (1932년 12월 19일) 이른 아침 일본군은 윤봉길을 총살한다. 초소에서 바라보이는 감시가 가능한 바로 그 초소 옆에 통로에 묻었습니다. 사람이 밟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에다가 묻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윤 의사의 그 시신마저도 유린을 하고 감시를 하는 그런 하기 좋은 그런 장소에 암장을 해버렸습니다. 해방 이후 암장지를 어렵사리 찾아내 유해를 수습할 수 있었다. 서울로 옮겨진 윤봉길의 유해는 지금 효창공원의 묘역에 묻혀 있다. 무장투쟁을 위해 고향을 떠나 중국으로 떠난 청년 윤봉길. (1932년 4월 29일) 그가 독립운동의 불길을 되살린 결정적 하루였다.